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있는 곳,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경비원으로 지원하러 갔다가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성 회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러자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은 거대한 먹구름으로 뒤덮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곧 큰 비가 쏟아질 기세였죠. 저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골목길을 울렸고 A그룹 본사 담벼락 구석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저는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고 어깨 부분이 해진 낡은 셔츠를 매만졌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건설 현장에서 묻은 페인트 자국이 미처 지워지지 않은 채 얼룩져 있었죠.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배달이나 막노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간 경비원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제 나이 40. 다른 남자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번듯한 집을 가졌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전 재산은 이제 9살이 된 딸 보리와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뿐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마음이 곱고 성실한 여자였죠. 우리는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만나 서로의 처지를 보듬어주다 부부가 되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5년 전 급작스러운 병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방에 돈을 빌려 겨우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그 후로 저는 홀로 딸 아이를 키우며 퀵서비스,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오직 딸 보리에게 부족함 없이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A그룹의 거대한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화려함에 압도당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궁전에 잘못 들어온 먼지 한 톨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이력서 봉투를 꽉 쥐며 나이 많고 배운 것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제발 받아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인사팀으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해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재빨리 양쪽으로 정렬해 섰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직원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달려나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세련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온몸에서는 만인 위에 군림하는 듯한 위엄과 냉정함이 풍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옆에 선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심장은 그대로 옛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 속 피가 모두 얼어붙고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 얼굴, 슬픔을 머금은 듯한 저 동그랗고 큰 눈, 오뚝한 콧날과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고향의 푸른 잔디가 덮인 무덤가에서 눈물이 마르도록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은 제게 아내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지만 지난 5년간 억눌러온 심장과 그리움은
저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 초라한 신분이 어떤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주위 경비원들이 저를 막아섰지만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 여성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사랑했던 남편을 알아보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당혹감과 공포였죠. 그녀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명의 보안요원에게 양팔을 붙들렸지만 여전히 발버둥치며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당신 죽은 게 아니었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당신 없이 우리 부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저를 쫓아내라고 소리치는 대신 제 오른손에 들린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이력서 봉투에 끼워두었던 아내의 작은 영정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보물처럼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푸른 빛이 도는 연꽃 모양 옥놀이개 반쪽이 걸려 있었죠. 그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저를 놓아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이 실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2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곱게 화장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셔츠 안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걸이에도 반으로 쪼개진 연꽃 모양 옥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사진 속 옷과 그녀의 옥을 합치면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연꽃 모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찬 울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냉철하고 위험 있던 여성 회장님이 지금은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황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 그룹의 박진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는 재빨리 여성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 부사장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제가 든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부사장님, 서연 언니를 찾았어요. 여기, 우리 언니가 여기 있어요. 박 부사장은 서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깊은 고통으로 바뀌었죠. 그는 제게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진 속 여자는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2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름은 서연이고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죽었다고요?
서연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더니 박 부사장의 품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밖에서는 참았던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는 마치 이 기막힌 운명의 주인공들의 찢어지는 마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땀과 눈물로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바로 운명의 장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고생만 했던 제 아내가 사실은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쓰러진 저 여인이 제 아내와 똑같이 생긴 저 막강한 권력의 여인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극적인 과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서연 씨를 돌보는 동안 박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옆 귀빈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불길 위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A그룹의 VIP 응접실은 값비싼 수입 소파와 유명 화가들의 유화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냄새가 감도는 쾌적한 공간이었지만 제 등과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겨우 몸을 걸친 채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흠집을 낼까봐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에 손을 올릴 엄두도 내지 못했죠. 이곳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 모습에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는 언론에서 늘 칭송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서연 씨가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댄 채 퉁퉁 부은 붉은 눈으로 제 아내의 영정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박 부사장은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지만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통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과거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준 씨, 박 부사장이 그 숨 막히는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왜 이 사진을 보고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도 서연 씨와 똑같은 옥놀이개 반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박 부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세찬 빗줄기를 향했고 그는 20년간 묻혀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서연이와 서연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형님 내외 사업이 아주 잘 될 때였죠. 두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물방울처럼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서연이가 언니였고 조용하고 착하며 늘 동생에게 양보하는 성격이었죠. 동생인 서연이는 좀 더 활발하고 영리했고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밭일과 막노동으로 거친 삶을 살아온 내 아내가 한때는 금수저라 불리는 귀한 집의 큰딸이었다니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 부사장은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두 아이의 1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짐도 다 싸고 차에 시동까지 걸었죠. 하지만 출발 직전에 서연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급성 장염이라 멀리 여행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님 내외는 저와 가사 도우미에게 서연이를 맡기고 서연이만 먼저 데리고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나으면 바로 제주도로 데리고 오기로 약속하고요. 옆에 앉아있던 서연 씨의 눈에서 다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에요, 부사장님. 만약 그날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제가 함께 갔더라면, 어쩌면 부모님과 언니 곁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차가 대관령 고갯길을 지날 때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형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저는 소름이 끼쳐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유난히 차 타는 것을 무서워했고 비 오고 천둥 치는 날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괴로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끔찍한 사고의 후유증이었을까요? 한밤중에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만 남겨두고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형님 내외는 이미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계곡은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죠. 구조대가 일주일 내내 수색했지만 바위 틈에 걸린 작은 신발 한 짝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부모님을 잃고 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연 씨는 부족함 없이 자라 거대한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언니의 삶을 훔친 죄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 차에 탔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죠. 서연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버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언니, 서연 언니는 어떻게 살아온 건가요?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건가요?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누르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계곡물에 휩쓸려 아주 먼 곳까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던 한 노부부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다가 아내를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주었죠.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깨어났을 때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죠. 단지 손수건에 수놓아진 서연이라는 이름과 목에 걸린 옥놀이개 반쪽만 어렴풋이 기억했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아내를 가엾게 여겨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가난했고 세상과 단절된 깊은 산골에 살았죠. 서연이는 옥수수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자랐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정말 착하고 효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서럽게 울었죠. 세상에, 우리 언니가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국제학교에 다닐 때 우리 언니는 그런 험한 산골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니.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내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18살에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서연이는 도시로 내려와 공장에서 일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으로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했죠. 아내는 평생 예쁜 원피스 한 번 못 입어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한 번 못 먹어봤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도 옆집에서 빌린 것이었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생에 당신 아내로 살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이 말을 듣자 서연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제 거친 손 위에 놓이자 쓰라린 대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죄인이에요. 아주버님께도 죄인이고요. 언니는 이미 떠났으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아주버님과 조카는 딸이 있다고 하셨죠? 아이는 어디 있나요? 이름이 뭐예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요. 이름은 보리입니다. 올해 9살이고 엄마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서연 씨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 이름이 참 예쁘네요. 아주버님,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모든 걸 보상해 드릴게요. 이 집
이 회사의 재산 절반은 서연 언니의 것이었어요. 이제 언니가 없으니 그건 모두 아주버님과 보리의 것이에요. 보리는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진짜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 거예요. 서연 씨의 거침없는 제안과 이 방의 화려함이 갑자기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슬며시 손을 뺐습니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돈 앞에 고개 숙인 적 없었던 한 남자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죄책감을 물질로라도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 이 돈과 집을 덥석 받아버린다면 과연 서연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제 딸이 과연 노동의 가치를 알며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지 동정이나 유산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은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아마 굴러들어온 거대한 재산을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 형부시잖아요. 서연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 보리의 아빠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 바늘 하나 실한 오라기도 탐낸 적이 없었죠. 이제 아내가 없는데 아내의 이름을 팔아 제 인생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제 딸 보리를 아끼신다면 제가 딸 앞에서 떳떳한 아빠로 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단호한 거절에 서연 씨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VVIP 카드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익숙한 그녀에게 제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고집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주버님, 서연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분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서연 언니의 재산이에요. 언니는 이 집의 장녀였어요. 이 돈과 집은 언니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것들이에요. 제발 보리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설마 제 조카를 계속 그 좁고 낡은 단칸방에서 살게 하실 건가요? 보리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제 겨우 9살인 제 딸은 푹신한 침대와 번듯한 책상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스친 망설임을 본 박 부사장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차를 한 잔 더 권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서연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낡은 집에서 밤새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던 밤이 기억났습니다. 아내에게 더 좋은 삶을 주지 못해 자책하던 제게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소용없어요. 난 당신과 우리 보리만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멀건 죽 한 그릇도 진수성찬보다 맛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서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렸던 눈빛은 다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보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돈과 집을 너무 쉽게 받아버리면 저는 보리 엄마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될 겁니다. 서연이는 한 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귀 영화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귀퉁이에 작은 연꽃이 수놓아진 아내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시장에서 주인이 잃어버린 두툼한 지갑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는 쌀 한 톨 없어서 그냥 가질까 하는 못된 마음이 잠시 들었죠.
하지만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공짜는 걱정거리이고 거저 얻은 것은 빚이에요.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손에 쥐면 뜨거운 법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날 우리 부부는 굶어가며 지갑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고맙다며 쌀 한 포대와 고기 조금을 주셨죠. 그날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는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깨끗하고 마음 편해서 맛있는 밥이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던 서연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려 입을 막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언니가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고결한 영혼을 지키며 살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언니가 불행하게 살았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제 딸에게도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리가 진정한 행복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를 돕고 싶으시다면 물고기를 주지 마시고 낚싯대를 주십시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박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경비팀장이나 관리직 자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카의 보호자로서 그 정도 자리는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분수를 압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나마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직을 맡겠습니까? 회사에 피해만 줄 겁니다. 듣자 하니 그룹 산하 공장에서 포장 및 상하차 직원을 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애쓴 일도 잘 참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공장 직원이요? 서연 씨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회사 회장의 형부인데 어떻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면 제가 가족을 박대한다고 욕할 거예요. 아무도 제가 형부인 줄 모를 겁니다.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 김민준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하고 월급날 당당하게 제 딸에게 새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제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저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인간의 인격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주버님. 서연 언니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었네요. 아주버님 뜻대로 하세요. 삼공장에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그곳이 가장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자신을 위한 돈이나 집은 거절하셨으니 알겠어요. 하지만 저와 부사장님이 보리를 돌보는 것까지 막으시면 안 돼요. 보리는 제 유일한 조카고 서연 언니가 남긴 핏줄이에요. 주말마다 보리를 데려가고 싶고 아이 학업도 책임지고 싶어요. 이모로서의 제 권리를 거절하시면 안 돼요. 서연 씨의 간절한 눈빛과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박 부사장을 보니 제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리에게도 외가 친척의 따뜻함이 필요하겠죠. 하늘에 있는 아내도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이미 거리는 어두워져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의 배웅을 거절하고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게는 내일부터 시작할 정직한 일자리가 생겼고 무엇보다 제 딸의 뿌리를 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가게에 들러 소시지 2개와 우유 1팩을 샀습니다. 평소 보리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우리에겐 사치스러운 간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을 딸 아이의 얼굴과 영정 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마음 편히 쉬어. 당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가난해도 깨끗하게, 초라해도 향기롭게 살아갈게. 다음 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퀵서비스를 할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을지 비가 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밥을 짓고 계란 2개를 부치고 간단한 나물을 무쳤습니다. 한 그릇은 보리의 아침밥으로 다른 한 그릇은 낡은 양은 도시락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받은 A그룹의 파란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직 새 옷 냄새가 나는 작업복은 제 마른 몸에는 조금 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벽에 걸린 금간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옷깃을 바로 하며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보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오늘 학교는 서연 이모가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해준 뒤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제 낡은 오토바이를 팔아 보리의 학원비를 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었죠. 제가 배정받은 상공장은 거대한 부지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포장 및 상하차를 담당하는 곳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힘들고 먼지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종이와 접착제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고된 노동의 현장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제 직속 상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반장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까다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죠.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그렇게 비쩍 말라서 이 무거운 짐들 나를 수나 있겠어. 여기는 일한 만큼 돈 버는 곳이지 어슬렁거리며 노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미소 지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앙상하지만 단단한 팔뚝이 드러났죠. 반장님, 걱정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몸 쓰는 일은 이골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반장은 콧방귀를 뀌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좋아. 그럼 저기 젊은 친구 준호랑 같이 저 물건들 트럭에 실어. 11시까지 다 못 끝내면 점심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곧바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이 어깨를 짓눌렀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 등 전체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육이 팽팽해지고 숨이 차오르는 감각이 제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항구에서 짐을 나르던 경험 덕분에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젊은 직원 준호에게 허리에 무리가 덜 가면서 힘을 쓰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구내식당으로 가거나 나무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 늙은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제 초라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흰쌀밥과 나물,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단출했지만 속은 든든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빵 하나를 든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도시락을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준호의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서 과거 배고팠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제가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빵 먹으면 돼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약값 보내드리려면 돈을 아껴야 해서요. 저는 말없이 제 밥과 계란 프라이의 절반을 덜어 도시락 뚜껑에 담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오후에는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데 빵 하나 먹고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우리 같은 노동자는 배가 든든해야 힘을 쓰지. 준호는 음악 눈가가 촉촉해진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밥을 받아 허겁지겁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이제 겨우 20살이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올라와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공장에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정직한 땀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공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시찰 나오셨다. 회장님 오셨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서연 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은 냉정하고 음악 결단력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각 공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공장장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일행이 제가 있는 포장 구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서연 씨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저는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땀에 젖고 먼지 투성이가 된 채 초라한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처럼 고귀하고 빛났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형부가, 언니의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차마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당장이라도 저를 이곳에서 끌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처럼 평범한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눈빛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누르고 제게 가볍게 목례한 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몰래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것을. 그날 오후 공장의 작업 분위기는 어쩐지 더 차분했지만 효율은 더 높았습니다. 반장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이, 김씨, 아까 보니까 회장님이 유심히 쳐다보던데 혹시 아는 사이야?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반장님도 음악 참. 제가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분을 알겠습니까? 아마 제가 제일 늙어서 신기하게 보셨나 보죠. 반장은 껄껄 웃으며 제게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아무튼 일 잘하더군. 새로 왔지만 성실하고 동생들 챙길 줄도 알고 내일 자네를 상하차 조장으로 추천해야겠어. 힘도 좋고 사람을 이끄는 카리스마도 있어. 퇴근 시간 저는 자전거를 끌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첫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동료들 사이에 녹아들었죠. 기름때 낀 이 공장에서 저는 신뢰라는 첫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낡은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이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곰인형을 든 보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본 보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서연 이모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연 씨는 제 지저분한 행색을 보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오셨네요. 어서 씻으세요. 오늘 저녁은 아주버님이 해주시는 집밥. 저희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주버님이 직접 해주신 밥이 먹고 싶어요. 저는 환하게 웃는 딸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가난한 집이라 나물 반찬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가족의 정이 담긴 나물 반찬이 궁중 요리보다 더 맛있죠. 박 부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에서 퇴근한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늘 처음 번 일당 몇만 원을 손에 쥐고 된장찌개를 끓일 재료와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음식만 먹고 살아온 그들에게 제 초라한 밥상이 입에 맞을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우리 부녀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난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가장 소박한 것에서 정직한 노동의 손길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녀가 사는 단칸방은 꼬불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돗자리를 방 한가운데에 깔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보리는 서연 이모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는 말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쫑알쫑알 노래를 부르며 저를 도와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딸의 즐거운 모습을 보니 8시간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좋은 차는 누구네 차야? 글쎄, 아마 집주인 아줌마네 손님인가 보지. 아니야, 저기 민준 씨네 집 앞에 섰는데.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제 허름한 단칸방 문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딱딱한 정장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보리를 위한 과자와 우유가 가득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서연 씨가 환하게 웃었지만 좁고 낡은 동네를 둘러보는 그녀의 눈에는 어색함이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집이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박 부사장은 문으로 들어서며 큰 키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는 검게 그을린 벽과 침대 옆에 놓인 보리의 작은 책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에서 가장 높고 깨끗한 곳에 마련된 제 아내의 작은 제사상에 멈췄습니다. 그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동생이랑 아저씨가 왔다. 고생만 하고 살았구나. 그래도 참 아늑하다. 내 남편이 참 알뜰하게도 꾸며놨네. 저녁상은 돗자리 위에 차려졌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갓 부친 두부, 그리고 김치뿐이었습니다. 번듯한 식탁도 반짝이는 유리컵도 없었죠. 저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게 전부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세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연 씨는 돗자리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자세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이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연 씨? 찌개가 너무 짭니까? 아니면 맛이 없나요? 제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너무 맛있어서요. 20년 만이에요. 20년 만에 이 맛을 다시 느껴봐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여름이면 항상 이렇게 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세상의 온갖 진수성찬을 다 먹어봤지만 단 한 번도 오늘처럼 맛있고 마음이 따뜻했던 적은 없었어요. 박 부사장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바로 고향의 맛, 가족의 맛이지. 민준 씨, 솜씨가 아주 좋구먼. 우리 서연이가 왜 그렇게 자네를 사랑했는지 알겠네. 서연이의 선택은 옳았어. 어색했던 처음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회장과 직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계 없이 진짜 가족처럼 둘러앉았습니다. 보리는 이모에게 두부를 집어주고 박 할아버지에게 밥을 더 퍼주며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서연 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보리는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제 이모가 우리 보리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와 가난의 격차는 생각보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벗고 차가운 빌딩에서 벗어나니 그들 역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정과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박 부사장은 제가 끓인 뜨거운 녹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공장장에게 보고를 들었네.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도 자네를 무척 아낀다고 하더군.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내겐 자네처럼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 자네는 자질이 있어. 내가 가르쳐 주겠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박 부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자리가 제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의 가장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제가 서연 씨의 배경을 이용해 출세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 씨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냥 아주버님 뜻대로 하게 놔두세요. 아주버님에게는 분명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자존심과 신념이 강한 분이 가만히 앉아 편하게 살 분은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서연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를 시골뜨기 같지만 꿋꿋한 자존심을 가진 자신의 형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서연 씨는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버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리를 위한 거예요. 곧 새 학기인데 책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잖아요. 제가 조카 챙기는 것까지 막으시면 정말 화낼 거예요. 전 보리 이모예요. 이럴 권리 있어요. 서연 씨의 단호하고 눈물 어린 눈빛에 저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조카에게 뭐라도 해주고픈 이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자 좁은 골목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그들을 제게 보내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넓은 도시에서 우리 부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리를 품에 안고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요일 공장에서 일주일 내내 고되게 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온전한 휴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잘 생각이었지만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보리의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늘은 서연 이모가 보리를 데리고 시내에 놀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보리는 들뜬 마음으로 작년 설에 제가 사준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을 해두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딸의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 딸은 엄마를 쏙 빼닮아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오랜 가난은 9살배기 아이를 나이보다 훨씬 더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 서연 씨의 고급 세단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 그녀는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옥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둡고 좁은 단칸방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보리야, 준비 다 됐니? 저는 제 낡은 실내복을 내려다보며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서연 씨, 그냥 보리만 데리고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 남아서 찬장도 고치고 밀린 빨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가면 괜히 불편하게만 할 겁니다. 서연 씨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가족 나들이 날이에요. 아주버님이 안 가시면 보리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보리에게 뭘 사줘야 할지 아주버님이 옆에서 봐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사는 세상을 아주버님께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안심하고 보리를 제게 맡기실 수 있을 테니까요. 보리도 달려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아빠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딸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 깊은 숨을 한 번 쉰 뒤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예전에 퀵 서비스를 하며 지나칠 때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곳이었죠. 안은 시원하고 향긋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제 1년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표가 붙은 물건들이 진열된 화려한 가게들을 보니 저절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보리의 손을 잡고 앞장섰고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 씨는 우리를 고급 아동복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옷을 골라 보리에게 대보았습니다. 동화 속 공주님, 옷 같은 드레스, 보석이 박힌 구두,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보리야,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이모가 전부 사줄게.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다 사줄까? 서연 씨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리려던 찰나 보리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부드러운 분홍색 드레스를 만져보다가 가격표를 슬쩍 보고는 뜨거운 것에 댄 듯 화들짝 손을 뗐습니다. 이모, 옷은 정말 예쁜데 너무 비싸요. 가격에 0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빠가 상자를 수천 개는 날라야 이 옷 한 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순진하면서도 속 깊은 말에 매장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직원도 서연 씨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드레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9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토록 깊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 보리 착하기도 하지. 서연 씨는 무릎을 꿇고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이모가 사주는 거야. 아빠 돈 아니야. 이모가 기쁘게 그냥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보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어요. 제 옷은 아직 입을 만해요. 엄마는 사람이 옷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단정해야 빛나는 거라고 했어요. 서연 씨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어릴 적 서연 언니가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 자신에게 늘 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연 씨의 설득에 보리는 학교 갈 때 입을 튼튼한 흰색 티셔츠 한 장과 운동화 한 켤레만 골랐습니다. 서연 씨는 조카의 뜻을 따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액세서리 매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수공예품 코너를 본 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구경하더니 나비 모양이 새겨진 값싼 나무 머리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니? 저기 보석 박힌 왕관이 더 예쁘지 않아? 서연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이 나비가 봄을 알려주는 천사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 핀을 머리에 꽂으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칭찬해줬어요. 서연 씨는 그 나무 머리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서연 언니가 아직도 이런 걸 좋아했나요? 저는 아련한 기억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이는 금은보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무나 풀로 만든 소박한 것들을 좋아했죠. 그런 것들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비 모양 머리핀을 깎아 선물한 적이 있는데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리에 꽂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쇼핑몰 한가운데서 보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언니, 어쩌면 딸까지도 행동하나. 취향 하나까지 언니를 이렇게 쏙 빼닮을 수가 있지. 보리야, 너는 정말 서연 언니가 이모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구나. 그날의 쇼핑은 명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눈물, 그리고 웃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5성급 레스토랑이 아닌 보리가 가고 싶어 했던 허름한 시골 밥집으로 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조카의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서연 씨의 모습을 보며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정한 여성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아가는 평범한 이모이자 동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보리는 서연 씨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나무 머리핀을 꼭 쥐고 있었죠. 서연 씨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주버님, 고맙습니다. 보리를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워주셔서요. 제 돈으로 저 쇼핑몰 전체를 살 수는 있어도 보리의 이 속 깊고 착한 마음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아주버님과 서연 언니 앞에서 제가 한없이 작아지네요. 저는 차창 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보리는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일찍 철이 든 것뿐입니다. 이제 서연 씨가 곁에서 사랑으로 채워주면 되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서연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사실 요즘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어요. 제가 가족을 찾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경영에 소홀했더니 이사회 몇몇 사람들이 그 틈을 타 저와 부사장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리를 보고 나니 훨씬 더 강해진 기분이에요. 이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보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회사를 지켜낼 거예요. 서연 씨의 말은 불길한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놓인 천근만근의 짐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개 공장 직원으로서 그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두 소중한 여인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차가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저는 잠든 보리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아쉬운 눈빛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버님, 내일 공장에서 조심하세요. 듣자 하니 삼공장 반장이 요즘 실적 압박 때문에 직원들을 심하게 다그친다고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월요일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삼공장의 아침은 평소처럼 시끄러웠지만 오늘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서늘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작업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같은 조에서 일하는 준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형님,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무슨 일인데 그래? 기계가 고장났어? 아니면 누가 다쳤어?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사무실 직원들 말로는 우리 회사가 경쟁사 함정에 빠졌대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한대요. 이러다 A그룹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에서 준호의 어깨를 놓았습니다. 수백억, 부도,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 씨와 보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선한데 이렇게 행복이 빨리 부서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서둘러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반장은 조장들에게 둘러싸여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생산지 시선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를 본 반장은 반가워하는 듯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씨, 와서 이것 좀 봐. 이번엔 정말 답이 없어. 회장님, 이번에 제대로 당했어. 저는 반장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긴급 공지문이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과거 법무팀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조항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열흘 안에 최고급 제품 5만 개를 납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늦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20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A그룹이 가진 모든 자본을 잃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열흘 안에 5만 개, 저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려도 겨우 3만 개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요구,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밤새 일만 하라고. 그냥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낫겠어. 어차피 망할 회사, 월급이나 제대로 받겠어. 젊은 회장님이 뭘 모른다고 계약을 함부로 해서 우리만 죽어나는구나.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몇 시간만 더 지나면 공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직원들은 모두 떠나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공장을 빠져나와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노동자 김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그녀의 형부였습니다. 재수 씨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의 광경은 제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방 안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서연 씨는 책상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음악 박 부사장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는데 그의 늙은 어깨는
마치 무너지는 하늘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마치 기댈 곳을 찾은 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음악, 제가 모두를 망쳤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회사를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전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쥐어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쟁사의 소행이 맞습니까? 박 부사장이 돌아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얼굴은 패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일세.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 거래처는 오랜 지인이었는데 경쟁사와 손을 잡고 우리에게 함정을 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를 망하게 해서 헐값에 공장과 부지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야. 지금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전부 납품하는 것뿐이에요. 서연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음악하지만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열흘 안에 5만 개는 불가능해요. 다른 공장에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경쟁사가 이미 손을 써둔 게 분명해요. 이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음악 죄송해요, 아주버님. 보리에게도 미안해요. 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절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의 카리스마 넘치던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연약하며 외로운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을 되찾고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인생은 어찌 이리도 잔인할까요? 저는 서연 씨를 보고 제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맞서 싸웠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인간에게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싸우거나 죽거나. 서연 씨, 부사장님, 제가 그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벽에 걸린 생산 공정표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5만 개. 이걸 평소처럼 3교대로 나누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대조를 새로 짜고 사무직 직원들까지 모두 포장 작업에 투입하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의 자존심과 생존 본능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지금 동요하고 있어요. 일을 그만두려 하고 우리를 믿지 않아요. 서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리더가 자신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장입니다. 여기 앉아서 울고 서류로 지시만 내리면 아래 직원들은 모두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비싼 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에서 그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땀 흘리며 일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막노동꾼입니다. 제 말에는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두려워하지만 의리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바로 그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박 부사장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말은 공장을 전쟁터로 만들자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서연 씨와 부사장님은 현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매일 공장에서 바로 일당과 보너스를 지급해서 직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열흘간 우리는 공장에서 먹고 자며 싸울 겁니다. 서연 씨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연약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기업가의 강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주버님. 아주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는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죠. 저도 지금 바로 공장으로 내려가겠어요. 저는 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제 가슴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일간의 생존 투쟁, 그 세 번째 밤, 삼공장은 더 이상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기는 기름과 접착제, 그리고 시큼한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 끝에서 쉴 새 없이 상자를 접고 제품을 담았습니다. 지난 사흘간 제가 잔 시간은 다 합쳐서 6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팔은 감각이 없고 근육은 누가 망치로 때리는 듯 아팠지만 옆에서 이를 악물고 일하는 동료들을 보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걱정되고 안타깝게 만든 사람은 바로 서연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 씨는 가장 시끄럽고 먼지 나는 공장 한 구석에 임시 책상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포장 작업이 밀리자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직원들처럼 직접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중앙 라인에 서 있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급하게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입던 세련된 정장은 흙먼지 투성이에 헐렁한 작업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 움푹 들어간 눈가는 검게 변해 있었죠. 그녀는 커다란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곱게 관리받던 하얀 손은 붉게 부어오르고 곳곳이 까져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나지막한 비명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서툰 칼질에 테이프 커터 날이 그녀의 손가락을 벤 것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상자 모서리를 적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꺼내려 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픈 기색 없이 손을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살짝 벤 것뿐이에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손목을 잡아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었고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라고요. 의무실 가서 치료받으세요. 여긴 제가 할게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웠는데 여자 몸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안 돼요. 서연 씨는 손을 빼며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여기서 쉬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해요. 그녀는 다시 테이프를 들고 피가 나는 손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강인한 모습에서 저는 문득 아내 서연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서연이도 아플 때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굶주린 남편과 딸을 위해 땡볕 아래서 묵묵히 바티를 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피 속에는 연약함 뒤에 숨겨진 놀라운 희생 정신과 인내심이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휴식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피곤에 지친 직원들은 공장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거나 상자에 기대어 쪽잠을 잤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공장을 감쌌습니다. 저는 우유 2팩과 빵 2개를 들고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박 부사장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압박을 견디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조카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서연 씨, 뭐라도 좀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빵을 힘겹게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서연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요?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25% 끝냈어요.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2호기 기계가 또 고장 났었고요. 직원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전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제 빵을 반으로 나눠 부드러운 속 부분을 박 부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내일 제가 작업 공정을 다시 조정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직원들의 사기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 섞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깃발을 든 리더인 서연 씨마저 절망에 빠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옛날에 가장 힘들었을 때 서연 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나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집에 쌀이 떨어진 날에도 자신은 굶으면서 저와 보리에게 밥을 양보하고는 난 배불러라고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늘 말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걷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고요. 지금 서연 씨 모습, 언니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끈기 있고 정이 많은 점이요. 제 말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요. 전 서연 언니의 동생이에요. 언니가 버텼다면 저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지켜야 해요. 음악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언니와 아주버님께 떳떳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자재 창고 쪽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못해. 사람 죽일 셈이야? 그래, 3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했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과로사하면 끝인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와 박 부사장도 놀라 눈을 떴습니다. 20명가량의 직원들이 반장을 둘러싸고 장갑을 바닥에 내던지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피로가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서연 씨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겨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열이 나요. 서연 씨, 열이 너무 높아요. 당장 쉬어야 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해. 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 서연 씨가 힘겹게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박 부사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의 소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안아 의자에 눕히고 넋이 나간 박 부사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서연 씨를 부탁합니다. 밖의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임시로 마련된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박 부사장은 조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칸막이 너머로 시끄럽던 기계 소리가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침묵이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죠. 형님, 이제 어떡해요? 1조랑 2조, 전부 기계를 껐어요. 다들 집에 가겠다고 난리예요. 회장님이 쓰러졌으니 누가 월급을 주냐면서 헛고생하기 싫대요. 준호가
수많은 직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잠 못 자 보쑥해진 얼굴, 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눈빛. 그들은 마치 장수를 잃고 흩어지기 직전의 군대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웠습니다. 피를 흘렸고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유일하게 남은 남자인 제가 나머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박 부사장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여기서 서연 씨를 돌봐주세요. 제가 나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부사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금 다들 흥분해 있네. 자네가 나간다고 해결될까? 경비팀을 부르는 게 경비팀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땀으로 축축한 작업복 옷깃을 여민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공장 중앙의 단상 위로 올라서자 시끄럽던 군중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김씨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올라가? 회장님은 어디 갔어? 월급이나 달라고 해. 이제 그만하자고. 험상궂게 생긴 기계팀 조장이 앞으로 나서며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김씨, 괜히 나서지 마시오. 당신도 우리랑 똑같은 월급쟁이 아니오. 회장님도 쓰러졌고 회사는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더러 죽을 때까지 일하란 말이오. 집에 있는 우리 처자식은 누가 책임지는데 저는 그와 싸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뒤 기름때 묻은 수백 명의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보리 아빠 김민준 10제곱미터짜리 단칸방에서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막노동꾼입니다. 저도 배고픈 게 무섭고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렵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를 못 낼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장내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저는 의무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바로 이 그룹의 회장, 금수저라 불리는 귀한 집따님입니다. 그분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편하게 지시만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 그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딱딱한 빵을 먹고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피 흘리는 손으로 상자를 포장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인간입니다. 저 연약한 여성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고도 여기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이대로 포기할 겁니까? 저는 기계팀 조장 앞에 멈춰서서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장님, 자녀분 있으시죠?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일 이 공장은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 어디서 새 일자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우리가 딱 7일만 더 버티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허황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약속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갈 것입니다. 만약 지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끝까지 싸웠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들이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피 흘리던 서연 씨의 모습과 제 진심 어린 호소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장에 나이든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김 씨 말이 맞아. 회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대로 가면 너무 배은망덕한 짓이지. 난 늙었지만 계속 일할라네. 이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형님 따르겠습니다. 기계팀 조장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바닥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 일리가 있네. 한다면 하는 거지. 하지만 기계가 고장나면 당신이 나 도와서 고쳐야 할 거요. 나 혼자는 벅차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조수 노릇 톡톡히 해드리지. 자, 다들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저 외국 놈들에게 한국 노동자의 힘이 뭔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와, 함성이 공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두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노동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의무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 부사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신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법도 중요했죠. 저는 즉시 조장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과 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멘트 바닥에 새로운 공정도를 그렸습니다. 1조는 지게차를 기다리지 말고 널빤지로 임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 2조로 바로 물건을 넘기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을 3분은 단축할 수 있어. 포장조는 테이프를 H자 모양으로 붙이시오. 더 빠르고 튼튼하오. 사무직 직원들은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라인 사이사이에 서서 작업자들에게 물을 건네고 땀을 닦아주시오. 작업자들이 기계에서 손을 떼지 않게 말이오. 제 지시는 단순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며칠간 생산을 지연시켰던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생산성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이자 노동자이자 수리공으로서 쉴 새 없이 공장을 누볐습니다. 작업복은 땀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서연 씨가 잠에서 깨어 벽을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이상 혼란도 무기력함도 없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얼굴은 기름때로 얼룩졌지만 별처럼 빛나는 눈을 한 제가 서서 소리치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벅찬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골뜨기 형부가 사실은 위대한 장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회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녀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폭풍 속 긴급회의 이후 3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숨과 불평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시간과 싸우는 힘찬 함성과 발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교대조를 새로 편성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핵심 관리자들은 24시간 내내 현장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았지만 인력 부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운반하는 인력이 부족해 숙련된 기술자들이 직접 무거운 자재를 나르느라 생산 라인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술자들이 지쳐서 큰 실수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기계팀 조장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도울 단순 노동 인력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디서 사람을 구한단 말입니까? 문득 지난 5년간 저와 동고동락했던 퀵서비스와 새벽 시장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하는 의형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빵 한 조각도 나눠주던 고마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저 민준입니다. 제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형님과 동료분들 도움이 절실합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A그룹 정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20여 대가 공장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토바이 위에는 검게 그을리고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시장의 짐꾼 아저씨, 심지어 신문 배달을 하던 청년까지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서자 저는 급히 달려나가 소리쳤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제 손님들입니다. 박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허허 웃었습니다. 누런이가 드러났죠. 민준아, 내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터미널에 있던 녀석들 싹 다 긁어 모아왔다. 어디냐? 음악 어떤 놈이랑 싸워야 하냐? 아니면 뭘 날라야 하냐? 저는 달려가 박 사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격에 겨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싸움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합니다. 창고에서 원자재를 꺼내고 완성된 제품을 컨테이너에 싣는 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일당은 제대로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공장을 살리고 제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돈은 나중에 계산해. 네가 내 동생인데 네가 어렵다는데 안 도우면 내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냐. 바로 시작하자. 그렇게 A그룹의 현대적인 공장은 역사상 가장 특이한 비정규 군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업복도 없었고 거친 말을 썼지만 일하는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무거운 자재 포대를 솜털처럼 가볍게 들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농담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숨 막히는 긴장감을 유쾌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맨발의 특공대의 등장은 꺼져가던 열정의 불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나이든 퀵서비스 기사 아저씨들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더욱 집중했고 생산성은 1.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기운을 차린 서연 씨가 박 부사장의 부축을 받으며 임시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음악, 엔지니어부터 공장 직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평범한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계급과 학력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 무리와 함께 앉아 고추 하나, 나물 한 줄기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온 것을 보고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여기 와서 따뜻한 죽이라도 좀 드세요. 서연 씨는 낯선 얼굴들을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이분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사회에서 만난 제 형제들이죠. 제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들 생업도 내팽개치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박 사장님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 공장의 주인 서연입니다. 음악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와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기름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뭘요? 우리는 그냥 우리 동생 민준이 보고 온 겁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놈이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이제 저놈이 어렵다는데 우리 힘 조금 보태는 게 뭐 대수라고요. 박 사장님의 소박한 말에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존경과 이해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부가 가진 진정한 힘이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베푼 진심과 그로 인해 얻은 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교대하고 잠든 사이 저는 발전기 옆에 박스를 깔고 누워 쪽잠을 청했습니다. 서연 씨가 얇은 담요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의무실에 가서 주무세요. 여긴 추워요. 서연 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공장에서 먹고 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서연 씨나 들어가서 쉬세요. 서류 작업도 많잖아요.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박스 귀퉁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기계들과 지쳐 잠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서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재무제표의 숫자로 보는 화려함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져요. 아주버님이 이 공장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족이란 원래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제가 밀려오는 졸음에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음악,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10일간의 전쟁은 절반을 지났습니다. 8회째 되는 날 맨발의 특공대의 지원과 효율적인 공정 개선 덕분에 생산량은 마침내 계획을 따라잡았습니다. 창고에 산처럼 쌓인 완제품 상자를 보며 모두의 눈에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시험하려는 듯 했습니다. 새벽 3시,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기계 소리를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공장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막 포장된 제품들을 검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중앙 라인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전기 스파크가 튀고 고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이야, 기계에 불났어. 전기 차단해. 기계팀 조장의 다급한 외침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공장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배는 듯한 기분으로 공장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 씨와 박 부사장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 기계팀 조장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엔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고칠 수 있겠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터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코일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건 구형 수입 기계라. 부품을 해외에서 주문해야 합니다. 빨라야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지금 수리해도 이틀은 좋게 걸리는데 제대로 작동할지도 미지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우리에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1호 라인이 멈추면 지난 8일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빗소리만이 우리를 조롱하듯 지붕을 때렸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박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안전모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절망이 다시 우리를 덮쳤습니다. 저는 멈춰버린 기계를 보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군 복무 시절 부품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탱크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했던가? 우리는 개조를 했었다. 잠깐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오. 모터가 없으면 다른 걸로 개조하면 돼요. 개조요? 기계팀 조장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농담이시죠? 이건 첨단 기계지. 시골 펌프가 아니라고요. 잘못 건드렸다간 시스템 전체가 망가집니다. 이 기계의 원리는 컨베이어 벨트요. 제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까 고물 창고에서 낡은 산업용 발전기 모터를 본 적이 있소. 그건 이놈보다 출력이 2배는 강하오. 그걸 연결하고 기어비를 조정해서 속도를 늦추면 충분히 돌릴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기어가 힘을 못 버티고 부서지기라도 하면 쇠조각이 튀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회장이요. 도박을 걸어보겠소? 이대로 있으면 우린 확실히 죽소. 하지만 시도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어. 서연 씨는 저와 기계,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버님을 믿어요. 해봐요. 좋아. 다들 연장 챙겨. 오늘 밤 우리는 기술자가 되는 거야. 역사상 전례 없는 기계 수술이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추장스러운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기름때 묻은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기계팀이 밖에서 저를 도왔고 퀵서비스 팀은 무거운 발전기 모터를 창고에서 꺼내왔습니다. 망치 소리, 용접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펜치 좀. 제가 기계 밑에서 소리쳤습니다. 곧바로 누군가 제 손에 연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기계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하얀, 하지만 기름때로 얼룩진 손, 바로 서연 씨였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와 보니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펜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고운 얼굴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강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이런 험한 일은 제가 말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계의 주인은 저예요. 제 눈으로 이 기계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봐야겠어요. 아주버님은 일에만 집중하세요. 전 아주버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족이라는 유대감은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낡은 발전기 모터는 조잡하지만 튼튼하게 최첨단 라인의 심장에 이식되었습니다. 저는 숯덩이처럼 새까매진 채 기계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 됐소. 전기 연결 확인하고 스위치 올릴 준비하시오. 공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스위치를 누르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녹색 시작 버튼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모터가 힘겹게 으르렁거리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실패인가? 힘내라, 이놈아. 박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음악 모터가 길게 울부짖더니 이내 규칙적이고 강력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 움직여.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계팀 조장은 펄쩍 뛰며 저를 끌어안았고 여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현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를 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주버님, 해내셨어요. 아주버님이 우리를 구했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 거친 손이 그녀의 옷을 더럽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가 돌기 시작했으니 이제 다시 일해야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하오. 제 말에 모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다들 제자리로 1호기는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해야 한다. 다시 생산 라인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물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마지막 5만 번째 제품이 포장되었습니다. 끝났다. 제 외침에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모두 너무 지쳐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보며 눈물 어린 안도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감 시한보다 8시간이나 일찍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서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상자에 합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평소 피우지도 않던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 너머로 제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아주버님, 서현 씨가 제 옆에 앉아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어서 가서 씻고 가장 멋진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서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고 위엄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들에게 A그룹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공장 문이 열리고 컨테이너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경쟁사 사장과 해외 파트너를 태운 고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경쟁사 사장은 시가를 문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멈춰버린 생산 라인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서현 회장, 벌써 기계를 멈췄습니까? 결국 포기했나 보군요. 자, 계약 해지 서류나 준비하시죠. 서현 씨는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멈춘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 모든 작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경쟁사 사장은 하마터면 시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시오. 9일 만에 5만 개라고? 말도 안 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현 씨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경쟁사 사장과 해외 파트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완벽하게 포장된 제품 상자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쟁사 사장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가 무작위로 상자 하나를 찢어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품을 들고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바느질 한 땀, 접착면 하나까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개선한 포장 방식 덕분에 이전 제품보다 훨씬 더 튼튼했습니다. 해외 파트너는 제품을 들어보더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현 씨 뒤에 서 있는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속도와 품질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과 붕대를 감은 서현 씨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정신력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경쟁사 사장을 차가운 눈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A그룹의 능력을 허위로 보고했소. 앞으로 당신 회사와의 거래는 재검토하겠소.
경쟁사 사장은 잿빛이 된 얼굴로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의 차가 사라지자 서연 씨는 박 부사장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사장님, 그녀는 울먹이며 늙은 숙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 부사장은 조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하늘에 계신 내 부모님도 분명 웃고 계실 게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우리 서연이.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비 아저씨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서연 이모, 저 그림 그리기 100점 맞았어요. 저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와 수백 명 직원들의 힘찬 박수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100점 맞은 건 우리 보리만이 아니란다. 여기 계신 모든 삼촌, 이모들도 전부 100점이야.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A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포장재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장장 김민준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막노동꾼이 아닙니다. 이사회와 직원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공장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력이 낮아 할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의 격려 그리고 동료들의 지지에 힘입어 야간 학교에 다니며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작년에 결혼한 대학 교수인 그녀의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차 준비됐어요. 부사장님하고 보리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에 가야죠.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제 아내와 저의 고향의 민준 서연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잘 닦인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길가에는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부부가 살았던 낡은 집터 위에 세워진 따뜻한 노란색의 예쁜 어린이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와, 아빠, 정말 예쁘다. 이제 14살 소녀가 된 보리가 감탄했습니다. 제 딸은 엄마를 쏙 빼닮아 키도 크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보리는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아이들이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서연 씨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 연봉과 서연 씨의 배당금은 모두 이곳에 쓰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장학금을 주는 일에 말이죠. 개원식에서 저는 단상에 서서 아이들의 웃음과 박 부사장님과 서연 씨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평범한 벽돌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은 제 아내 서연이의 사랑과 음악 정직한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맑은 마음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단다. 박수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서연이가 잠든 언덕 위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묘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연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는 언니의 묘 앞에 상패와 우리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언니,
서연 씨가 흐느꼈습니다. 나 언니와의 약속 지켰어. 아주버님과 보리도 찾았고 우리 가족 이제 다시 함께야. 회사도 잘 되고 직원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하늘에서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웃어, 언니. 머리가 하얗게 센 박 부사장님이 음악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얘야, 이 늙은이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내 동생과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걸 보니 음악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 늘 간직하고 있던 연꽃이 수놓아진 낡은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여보, 제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돈 많은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 우리 보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어.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그리고 이 소중한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보리가 음악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웃고 계세요. 엄마가 우리 가족 모두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 씨와 박 부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저녁 노을 아래 단단하게 이어진 하나의 원이 되었습니다. 멀리 붉은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은 내일 아침 더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을 약속하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공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우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진흙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드넓은 하늘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란 어쩌면 그저 올바르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족 이야기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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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